법무인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사기죄의 본질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기죄의 기망과 관련해서 가장 허위 광고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과실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가 무엇인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그 요건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사기죄의 유형으로서 차용금 사기 그리고 투자 사기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 허위 광고입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망성이 결여된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런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거래사항의 신의치기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기망행위 인정되는 경우 볼까요? 산삼 통신 판매에서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삼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진정으로 산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산삼은 감정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감정을 받은 것처럼 이게 진품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였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계 판례입니다. 지오 모나코 시계가 2002년 당시 출시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브랜드로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지오 모나코 본사를 설립한 미켈레 아시온의 가문은 3대째 기금속 세공을 하는 가문이지 3대째 시계 제조업을 하는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3대에 걸쳐서 180년 동안 시계 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 문구를 작성해서 홍보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고요. 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용역 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 매수인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서천군 광역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근에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고 장안 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므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장안 국가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비롯한 서천읍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유명 연예인, 한국은행 직원, 대학 교수 등도 이미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거청부가 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유명 연예인, 한국은행 직원, 대학 교수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망행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는데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그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 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아파트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용 선전 문구 및 영상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사안입니다. 광고 내용이 음란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과 광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므로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금융기관이 변제기한에 대출금을 변제
변제하겠다라는 차용인 말만 믿고 대출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은 전문적으로 차용인의 변제 자력을 조사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게을리하고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인 말만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즉 금융기관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여관 건물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고요. 투자하면 6주 안에 원금 포함 120%를 지급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말에 속아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부 과실이 있겠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사기죄에 있어의 처분 행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와 절도죄, 강도죄와의 차이점은 처분 행위가 있는가라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처분 행위가 뭐냐?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당연히 처분 행위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처분 행위가 있을까요? 가해자인 식당 종업원이 피해자인 손님에게 일부러 거스름 돈을 다 주지 않고 손님은 다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 식당을 나가게 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도 처분 행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손님 입장에서는 그 소금돈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속아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판례상 처분행위가 없다라고 판시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명의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어떤 처분행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등기 공무원에게는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 없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고요. 타인의 일반 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 전화 가입자와 체결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서 제공된 것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서 처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판례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인 피해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이 서류 토지 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야, 서명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서류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필요한 서류예요. 이렇게 속이고 서명 날인을 한 경우 과연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이거 3천만 원 차용에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거죠. 이런 경우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전에 대부분은 문서의 내용에 맞는 최종적 처분 의사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피해자는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했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피해자는 3천만 원 차용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했지 1억 2천만 원 차용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분 결과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죄에서 필요로 하는 처분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2016도 1336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한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행위 직접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에 있어 처분행위 직접성이 뭐냐?
피해자의 처분 행위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A가 도시 가서 청구문으로 행세해서 B 집안으로 들어온 후 물건을 훔친 경우 한번 볼까요? 이 경우 B가 A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행위 자체로서 A에게 물건을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한 것이 아니죠. A가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근방에서 마치 기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로 그대로 도주한 경우 한번 볼까요? 이 경우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도주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금을 교부한 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 라고 속여서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서 피고인에게 각종 세금 및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피해자를 속여서 교부받은 인감도장으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교부한 행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하는 직접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인감도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겠죠.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성립 요건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도자기를 편취함에 있어서 대가로 1억 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편취 금액은 10억 원이지 9억 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기망에 의해서 은행이 1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면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10억 원을 편취 당하였으면 10억 원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음으로 차용금 사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리는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 시기는 돈을 빌릴 당시 차주의 재산 상태 및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변제기 당시 차주의 재산 상태 및 경영 상태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 성립하는 경우를 볼까요?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자산을 5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고 변제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등을 예상할 수 없어서 변제 가능성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 전형적으로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5가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팔아가지고 1억 원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기 시점에 C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약소금을 발행할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약소금 지급일에는 외상 매출금 등이 있었고 진행한 사업 등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약소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경우. 네 번째는 대주와 차주 사이에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가 있거나 또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어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경영자가 도산에 의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차용금 사기죄의 일형태인 용도 사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사기는 용도가 특정된 대여금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출의 조건과 용도가 임야 매수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 매수 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을 했을 경우, 생계형 창업 자금 대출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대여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도박에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사기죄의 다른 형태인 투자 사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에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그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함으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망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는 손실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증권사가 기망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투자 사기죄가 성립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첫 번째는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건물 준공 후에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해서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빚 갚는 데 사용한 경우. 두 번째는 약정한 수익이 터무니없어 수익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하면 6주 후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6주 후에 투자금이 120%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투자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돌려막기식의 폰지 사기가 되겠죠. 투자 사기죄가 성립하는 세 번째 경우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확실히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한 경우. 네 번째는 원금을 보장하였는데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1년 후에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이 경우에는 차용금 사기 요건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